여수여중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습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선생님이랑 역사 제 4번째 시간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해당하는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어서 철기 문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이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학습 주제인 철기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5페이지 상당 부분에 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윗부분입니다. 철기 사용에 따른 사회 변화.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철기의 종류와 기능은 갈수록 다양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배웠었잖아요. 자, 인류가 가장 먼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돌멩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석기 시대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돌을 갈았던 신석기, 간석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간석기를 사용을 했던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람이 점점 뭘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까? 청동 무기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재사용으로 청동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는 이게 더 우리 인류가 쓸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단단한 철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이 철기의 종류와 기능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청동 농기구를 사용을 했다? 이런 말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돌이나 나무와 같은 농기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철은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기를 사용한 농기구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더욱더 농사가 잘 됐겠죠.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다 보니 더욱더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 많이 증대를 하게 되면서 인구의 수도 더욱더 늘어나고 사회가 더욱더 다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해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기를 잘 다루는 세력은 철제 무기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뭐로 발전하였다?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부여나 사만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철기 시대에 대해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만큼 그 전의 시대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를 하게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철제 무기도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 전의 시대에 비해서 이 정복전쟁, 부족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이 정복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변화가 다변화되니까 계급의 분화가 심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계급이 등장을 한 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거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했다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계급의 분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결과물로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부연한,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반한, 진안 이러한 국가들과 같은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만주와 한반도 지방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 각 나라의 위치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자, 부여 보이시나요? 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밑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자, 이 동해안을 끼고 자,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자, 맨 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요. 자, 그 밑으로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으로 자,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한반도 남부로 가볼까요? 한반도 남부.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순서대로 마한, 변한, 진안. 다시 해볼게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한, 변한, 진안. 자,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은 자, 마변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마변진. 마한, 변한, 진안. 이 나라들은 자, 뒤에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한, 쓰리한. 그래서 우리는 삼한. 이 마한, 변한, 진한 합쳐서 삼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나 빼먹었다고요? 선생님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 이 낙랑군이라는 곳이 보일까요, 여러분? 이 낙랑군은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 한반도 땅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랑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구려나 부여, 옥저, 동해가 생길 때쯤에도 이 낙랑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4개의 군현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나중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 낙랑군은 고구려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했던 것이 하지 않았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고구려를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농경과 목축을 주 경제 생활로 하였으며 이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묵거리와 함께 왕의 무덤에 같이 매장을 하는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순장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풍습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학년 3반이라는 곳의 왕인데 선생님이 죽으면은 선생님만 무덤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여러분들 2학년 3반 친구들도 같이 산채로 무덤에 매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장이 되겠습니다. 이 순장이라는 풍습은 저희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큰 지배자가 죽었을 때 따르던 사람을 함께 매장하여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사상이 이 순장이라는 풍습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장이라는 풍습이 되겠습니다. 부여에는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여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 영고,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천 행사를 지낸 이유는 이러한 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여와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초기 국가들은 왕은 있었으나 그 왕의 권력이 굉장히 미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형태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연맹왕국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세한 개념 설명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출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PPT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부여에는 중앙을 다스리는 왕 말고도 각 부족을 대표하는 이러한 군장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이 4개의 군장, 이 부족장들은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족장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부여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다른 지역들은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대표되는 이 사출도들이 따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형태로 나라가 운영이 된다면 그 나라의 왕의 힘은 셀까요? 약할까요?
네,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여와 같은 이런 연맹왕국 단계의 국가에서는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군장들이 이 왕을 쫓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여 밑에 있는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구려는 어떻게 생겨진 나라인지 이 고구려 금국신화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부여의 왕인 금화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처럼 금화왕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차 산속에서 웬 여자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누구이길래 이 숲속에서 슬피 울고 있느냐? 저는 볼시 물에 실린 하백의 딸인 유아라고 하옵니다. 저는 하늘아들 해모수와 몰래 결혼해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해모수는 저를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게 되자 저를 내쫓았습니다. 금화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유아 부인을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유아 부인이 바로 커다란 알을 낳은 것입니다. 아니, 짐승도 아닌 사람이 알을 낳다니. 이는 나쁜 일이 생길 전조일지도 모른다. 여봐라, 아무리 봐도 불길하다. 저 알을 돼지우리에 버리도록 하여라. 이에 신하들은 알을 돼지우리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나 돼지들은 그 알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하들은 개집에 알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개들은 밥조차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는 다시 알을 들에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새가 다가가 알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불길하도다. 저 알을 깨뜨려 없애버려라. 예, 전하. 폐하, 어찌 된 게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어허, 이 무슨 기괴한 일인고. 아무리 힘센 장사도 알을 깨지 못하자 왕은 다시 유아 부인에게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집이 무척 컸고 튼튼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는데 100번 쏘아 100번을 맞출 정도로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 주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주몽이라 부르게 되었죠.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주몽과 함께 말타기, 사냥을 배우며 자랐어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주몽과 비교가 되면서 실력이 떨어지는 금화왕의 아들들은 주몽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몽 저 자식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1등을 할 수 없어. 주몽은 사람이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활쏘기도 잘하고 말도 잘 타는 거라고. 저 녀석만 없었다면. 주몽아, 이 어미 말을 잘 듣거라. 지금 금화왕의 아들들이 너를 죽이려 계획을 짜고 있단다.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어머니, 그럼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주몽이 없어졌다. 아, 저기 주몽이 싹이 도망간다. 잡아라. 이랴, 더 빨리 달려라. 저것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물의 신 하백의 손자 주몽이니라. 그러자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자라와 물고기가 떼져 나와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주몽 일행은 자라와 물고기가 만든 다리 위로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주몽을 쫓던 이들이 강가에 다다르자 자라와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자, 새 나라를 세우자. 나를 따르라! 주몽은 졸본 땅을 도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죠. 그 후 고구려는 점점 발전하여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몽 집단이 오늘날 북한의 압록강 부근, 이 압록강 부근에 세운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산이 많은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가 못했어요.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고구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록에 전해져 내려오기를 이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일찍부터 옥저와 동해와 같은 나라를 공격하여 먹을 것을 약탈해오는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사를 지냈는데요. 고구려의 왕이 직접 주관을 하여 국동대열이라는 큰 동굴에서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낸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걸 한번 봐볼까요? 고구려 사람들은 결혼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나중에 아내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서옥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이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6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에는 결혼 적령기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12살, 13살, 14살 이런 다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고대 사회 때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쯤 다 이미 결혼을 했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남편 집에서 한 집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원래 살고 있었던 친정집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말해 노동력 하나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노동력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고구려의 서옥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부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신랑 집에서 살게 되면 이 신부 집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남편 될 사람이,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가 점점 크고 나중에 이 둘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신랑이 신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이 노동력을 메꿔주는 이러한 풍습이 바로 이 서옥제라는 풍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12살, 13살 정도 결혼을 한다 했잖아요. 결혼해서 누구 집에 가서 산다고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 열심히 그 신부 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나무도 패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런다 했죠, 여러분? 이 노동력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진 시기가 바로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생겼죠? 아이가 생겼어요.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살게 되는 이러한 결혼 풍습을 고구려의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통해서 위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옥저와 동해는 이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앞서 살펴본 고구려에 비해서 농경이 유리하고 먹을 것이 많았겠죠. 그리고 옥저에서는 죽은 사람을 가매장해놨다가 나중에 가죽의 뼈를 모두 한 목과 한 관에 안치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 공동 무덤의 양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옥저에도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며느리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뭐 봤었죠, 여러분? 고구려의 서옥제를 살펴봤었죠? 서옥제와는 약간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옥저에서는 어릴 때 약혼하여 신부가 신랑 집에서 살다가 이제 신부가 어른이 되면은 신랑이 이제 예물을 치르고 정식으로 이제 결혼
혼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민며느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36페이지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한 소복제는 반대로 그랬죠? 소복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좀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건데, 반대로 이제 여자가 신랑 될 사람 집에서 살고 있다가 이 집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나중에 신랑이 이 신부 집에 예물을 주면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는 풍습이 바로 이 민며느리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앞에서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자, 뭐가 중요시 되었다? 노동력.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이 노동력의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동해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해도 이 앞서 살펴본 옥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것은 각 부족이 영역을 정해 다른 부족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책화, 이걸 책화라고 하는데, 이 책화에 풍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부족들끼리의 영역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이 책화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동해에도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동해는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옥저와 동해를 정리를 하면은, 이 옥저와 동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와 달리 왕이 없는 국가였어요. 다시, 옥저와 동해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는 국가였다. 그렇다면 이 옥저와 동해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이끌어 나가나요? 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청동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옥저와 동해는 각 군장들, 각 부족을 대표하는 이 군장들이 이끌어 나가는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형태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군장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긴 있으나 그 왕의 힘이 약한 연맹왕국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옥저, 동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이어 살펴볼 사만, 이런 나라들은 왕이 존재를 하지 않고 군장들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군장 국가의 형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나라를 통틀어서 우리가 사만, 이렇게 사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위치를 꼭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만의 특징은 왕이 없는 군장국가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사만에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과 제사 역할을 담당하는 청군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천군이라는 제사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군이 제사를 주관을 하고 있던 소도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소도라는 공간은 신성지역으로 군장의 권력이 이곳까지 미치지 못해 죄인이 도망쳐서 이 소도에 들어가면은 이 군장이 이 죄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권력과 그리고 제사장의 권력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제정, 앞글자를 따서 제정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나요? 분리가 되어 있나요?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제정, 분리. 사만은 정치적 권력과 제사장 권력이 나뉘어져 있는 제정 분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국가였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만에서는 벼농사가 발달을 하여 1년에 무려 2번 제사를 지낸다고 하네요. 1년에 5월달과 10월달에 2번이나 제천 행사를 지내기도 했었고요. 아까 선생님이 변환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변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곳. 자,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오늘날에 우리 전라도 남해안,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해안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변환에서는 자, 여러분 뭐가 많이 난다고 합니까?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이 건넌 나라의 일본이나 낙랑에 수출하고, 이 철이 하도 많이 나니까 화폐처럼 돈처럼 사용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변환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게, 나중에 이 변환 지역에서 생겨나는 나라가 가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가야도 철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오늘날의 남해안 지역 이쪽 지방은 오래전부터 뭐가 많이 났다?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을 선생님이랑 이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각 나라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옆에 있는 나라 옥저, 동해가 있었고요. 자, 밑에 한반도 남부 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사만, 순서대로 마한, 변한, 진안 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각 나라의 특징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부여는 왕이 있긴 있으나 마가, 우가, 저가, 국가로 대표되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했죠? 사출도. 이 사출도가 통치를 하는, 다시 말해 왕권이 셌다 약했다? 왕권이 굉장히 미약한 연맹 왕국의 형태가 나타났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여는 주로 농경과 목축을 경제활동으로 먹고 살았고요. 자, 풍속은 순장 풍습이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왕이 썼던 물건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시중들던 사람들, 그 시종들도 같이 무덤에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고요. 흰 옷을 즐겨 입었고, 부여의 제천 행사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몽이 세운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농경에 불리한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으로 이 나라의 힘을 키워나갔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고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존재하여 굉장히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왕이 직접 주관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국동대열이라는 큰 동굴에서 왕이 직접 주관을 하는 동맹, 10월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진행을 하였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옥저랑 동해를 한번 봐볼까요? 자,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어요. 자, 이러한 국가들 뭐라 그런다 했죠, 여러분? 군장. 자,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군장 국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고 고구려와 압력과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정치 발전이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연맹 왕국 관계로 가지 못하고 군장 국가에 머물렀다 라고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고요. 아무래도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농경이 유리하고 먹을 것이 많았다. 해산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고구려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자,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요. 가족 공동 무덤의 양식이 나타나더라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동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기 각 부족이 영역을 정해 다른 부족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두 글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책화를 통해서 아직도 이 동해라는 나라는 이 부족끼리의 이런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였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해의 제천 행사로는 무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사만을 볼까요? 사만도 옥저와 동해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이 사만 역시 군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만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군이라는 이 제사장 계급이 따로 존재를 하였다. 그래서 이 천군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소도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소도는 이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영역이 신성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만의 특징은 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나뉘어져 있는 재정분리의 사회가 나타났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만의 특징은 여러분, 벼농사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그 제천 행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변환. 자, 이쪽에 있는 변환은 뭐가 많이 난다? 변환에서 많은 철이 생산되어 이 철은 일본과 남랑에 수출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 또 학습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교과서를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역사 학습을 총 4시간, 온라인 학습으로 4시간을 공부를 해보았는데 이 4시간을 통해서 자, 우리는 대단원 1단원,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원을 바꿔서 제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역사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은 여러분 그 구글 클래스룸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